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강의실에서 한 영국 유학생이 마주한 한글에 관한 충격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랑스러운 문자가 다른 데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이 주장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닌 그녀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파문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드루실라 렌이에요. 저는 영국 출신으로 언어를 전공하기 위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다른 학생들이 파티나 모임을 좋아할 때 저는 오래된 책들과 잊혀진 문자들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좀 조용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특히 문자 체계에 관심이 많아요.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자는 곡선이 많고 예를 들면 아랍 문자처럼 어떤 문자는 뾰족하고 각이 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자는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을 처음 본 건 제가 15살 때였어요. 책에서 본 한글은 네모 반듯한 모양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글이 단순히 예쁜 문자라는 걸 넘어서 소리를 낼 때 입과 혀, 목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와서 클라크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 수업 이름은 문자의 역사였고 교수님은 알파벳과 문자의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날 아침 캠퍼스에는 가을 공기가 가득했어요. 공기는 선선했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주황빛 나뭇잎들이 인도 위를 부드럽게 떠다녔죠. 저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강의실로 향했어요. 항상 앞자리 근처에 앉는 걸 좋아했거든요. 집중이 잘 되니까요. 클라크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회색 재킷을 입고 계셨고 목소리는 뉴스 앵커처럼 또렷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항상 수업을 인상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셨죠. 오늘은 한글 그러니까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외쳤죠. 드디어.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몇몇 학생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봤어요. 어떤 남학생은 웃으면서 속삭였어요. 봐, 역시 따라한 거잖아. 그 말은 너무 무리하다고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는 소고드 문자 SOGDIAN, 위구르, 문자올드 같은 중앙아시아 고대 문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글자 모음들이 나란히 보여졌죠. 모양이 확실히 좀 비슷했어요. 똑같진 않았지만 비슷하긴 했어요. 교수님이 한글의 기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 소고드 문자의 글자와 기억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일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한글이 사실 다른 문자를 베낀 것이라면? 생각만 해도 슬펐어요. 저는 한글이 아주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문자라고 믿어왔거든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이미 존재하던 문자들을 참고하여 한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렸죠. 저는 뒤쪽에 앉아있던 지민이라는 한국인 학생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은 없었지만 속으로 무언가를 참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교수님의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마음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는 걸까?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표면만 보지 말고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앉아서 이 질문들을 품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진실을 찾아보기로. 그렇게 해서 저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그 수업이 끝난 후에도 클라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한글이 사실 중앙아시아의 오래된 문자에서 베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제 안에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해. 그래서 그날 점심도 거르고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냥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하버드에서 제일 큰 위드너 도서관이디너 라이브러리로요. 거기는 정말 책의 성처럼 느껴지는 곳이에요. 천장이 높고 책장은 끝이 안 보일 만큼 길어요.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랑 조용한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언어학 관련 섹션으로 갔어요. 중국 문자에 관한 책,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다행히도 한글에 관한 책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파란색 표지의 한국 문자 체계의 과학이라는 책을 꺼냈어요. 창가 옆에 나무 책상에 앉았어요. 바깥에는 금빛 단풍잎들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집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책 속에서 제가 읽은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만든 문자였고 단순히 예쁜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입모양, 혀의 위치, 목의 움직임을 본떠서 글자를 만든 거였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역은 혀 뒷부분이 목구멍을 치는 모양을 닮았고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 미음은 입술을 꼭 담은 모양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문자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문자는 그냥 상징적이거나 모양이 중요했지 발음 기관의 구조를 생각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 순간 한글이 다시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득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슬라이드들이 떠올랐어요. 소고드 문자의 몇몇 글자들이 한글과 좀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중앙아시아 문자에 관한 책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오래된 글자들이 그림처럼 나와 있었어요. 한글과 비슷해 보이는 글자들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었고 또 그 글자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은 없었어요. 다시 책을 덮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두 가지가 다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다른 문자를 연구했을 수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현명한 창조잖아요. 그날 저는 도서관에 어둑어둑할 때까지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설령 한글이 다른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 해도 그 목적과 설계 방식은 완전히 독창적이란 거예요. 그래도 아직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냥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글을 실제로 쓰고 자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문자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저는 지민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한국어 책을 들고 있었고 거기엔 깔끔하고 정돈된 한글 글자들이 춤추듯 적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지민 씨, 저 혹시 괜찮으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민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옆에 조심히 앉았어요. 가을바람이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을 살랑살랑 흔들었고 나뭇잎 몇 장이 우리 옆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날 교수님 말씀들은 후로 계속 생각이 나서요. 한글이 다른 문자를 따라했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요. 지민 씨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지민 씨는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어요. 좀 속상했어요. 한글은 우리한테 그냥 문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자존심이에요. 저는 더 귀를 기울였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세종대왕께서 가난한 백성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한글을 만들었다고요. 어려운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눈앞에 한글이 단순한 글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위한 문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책에서 말고요. 지민 씨처럼 한글을 아는 분한테 직접 듣고 배우고 싶어요. 지민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진짜 이야기를 찾아봐요. 며칠 뒤 저와 지민 씨는 다시 함께 앉게 되었어요. 이번엔 도서관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큰 강당 맨 앞자리였어요. 이미 자리는 거의 다 찼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몇몇 교수님들도 뒤쪽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모두가 같은 이유로 모였어요. 클라크 교수님께서 한글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시기로 했거든요. 강연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문자 한글의 진짜 기원. 제목부터 뭔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옆에 앉은 지민 씨를 살짝 봤는데 겉으론 차분해 보였지만 손을 꼭 쥐고 있는 걸 보니 긴장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오후 3시가 되자 클라크 교수님께서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회색 자켓을 입고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계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고 차분하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한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어요.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자들 소구드 문자, 위구르 문자, 거란 문자 같은 것들이 화면에 차례로 나왔어요. 이 문자들은 한글보다 훨씬 오래전에 쓰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클릭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비교 화면이 떴어요. 왼쪽에는 중앙아시아 고문자들, 오른쪽에는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 같은 것들이 나란히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 글자들은 정말 좀 비슷해 보이긴 했어요. 똑같진 않았지만 닮았다고 할 수는 있었죠. 사람들이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클라크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은 이 지역들과 문화적으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집현전 학자들이 이 문자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 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즉 한글은 완전히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글자들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작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며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지민 씨가 손을 번쩍 드신 거예요. 네. 교수님이 손짓하며 말씀하셨어요. 지민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고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한글은 단지 글자 모양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한글은 귀한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가난한 사람도 배운 적 없는 사람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예요. 그리고 그 글자들은 입과 혀, 소리 나는 방식에 맞춰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예는 다른 문자에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교수님도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통해 가능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고 교수님께서 저를 지목하셨어요. 네, 드루실라 학생?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교수님, 설령 세종대왕께서 다른 문자를 참고하셨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베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 문자를 연구해서 더 좋은 문자 체계를 만든 거라면 그건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 건 표절이 아니라 오히려 학문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고 모두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손에는 땀이 났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좋은 과학자나 학자들은 남들이 해온 걸 배우고 그걸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요. 한글도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걸 수도 있어요. 교수님은 한동안 말씀을 멈추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어요. 이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역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지요.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이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요. 저와 지민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민 씨가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방금 용기 있으셨어요. 그냥 제가 느낀 걸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 잘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꼭 해줘야 했거든요. 우리는 함께 강당을 나섰어요.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 빠스락 소리를 내며 밟히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글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 다음 주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도서관 앞에서 지민 씨가 숨을 헐떡이며 저한테 달려왔거든요.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드루실라 씨. 지민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진짜 놀라운 소식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교수님이 오신대요. 어떤 분이요? 제가 물었어요. 정 데니얼 교수님이요. UCLA에서 오시는 분인데요. 언어학 분야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계 영국인이시고요. 이번에 한글에 대해 강연하시려고 여기 오신대요.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정 교수님은 책에서도 자주 봤던 이름이었거든요. 세계 여러 문자의 구조와 역사를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한글의 진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그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클라크 교수님도 뒷줄에 앉아 계셨어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이셨지만 집중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정 교수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셨어요. 키가 크셨고 안경을 쓰셨으며 표정은 따뜻하고 차분했어요.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하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글자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말이죠. 저는 숨도 안 쉬고 집중했어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이랑 사람의 입, 혀, 목의 구조 그림이 나란히 보여졌어요. 한글은 사람이 말을 할 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15세기 당시 이런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혁신적이었지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소고드 문자와 같은 중앙아시아 문자의 글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일부 한글 자음은 중앙아시아의 오래된 문자들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한 모방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말소리라는 공통된 구조 때문일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리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서로 베껴서가 아니죠. 가장 튼튼한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실제로 몽골 문자, 티베트 문자, 중국 문자, 그리고 어쩌면 중앙아시아 문자까지도 연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문자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였지요. 그 다음 보여주신 슬라이드는 훈민정음의 실제 문서였어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백성들이 중국 글자를 익히기 어려워하니 이를 가엾게 여겨 새 글자를 만들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 교수님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한글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와 배려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성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민 씨를 보니 눈가가 반짝였어요.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때 뒷줄에 앉아 계시던 클라크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어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에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개념과 철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글은 세계 최초의 과학적 문자입니다. 연구를 통해 만들었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설계되었습니다. 강당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클라크 교수님도 조용히 박수를 치셨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강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그동안 마음을 눌렀던 무언가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지민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던 말을 그대로 더 잘 표현해 주셨어요. 저도 웃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찬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글은 단지 문자 그 이상이야. 그건 하나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선물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청 교수님의 강연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 안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의 문이 열린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한글이 예쁘다는 감정에서 이제는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기숙사방 책상에 앉아서 한국어 노트를 꺼냈어요. 요즘은 초급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거든요. 노트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전에는 그냥 네모난 상자나 선처럼 보였던 글자들이 지금은 이야기를 품은 상징들처럼 느껴졌어요. 기억을 쓰면서는 이건 혀가 목구멍을 막을 때의 모양이야 라고 생각했고 미음을 쓸 땐 입술이 다물어진 모습이네 라고 떠올랐어요. 이제 글자를 쓰는 행위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말을 눈으로 표현하는 경험이 되었어요. 지민 씨는 발음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틀려도 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민 씨는 혹시 사람들이 한글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지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한글이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안 대단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한테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자랑이에요.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든 글자니까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세종대왕님과 학자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스스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자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가을이 겨울로 바뀌고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라크 교수님께서 수업이 끝난 뒤 저를 부르셨어요.
드루실라 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토론 동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죠. 덕분에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전부 형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글자의 모양, 연도, 비교 자료들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요. 꿈과 믿음이 담긴 이야기 말입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클라크 교수님도 변하고 계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뒤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 데니얼 교수님께 이메일이 왔어요. 드루실라 씨, 반가웠습니다. 한글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제 새 책 원고가 곧 나오는데 혹시 미리 읽고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 같은 학생이 바로 이 분야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메일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요? 이런 훌륭한 교수님의 연구에 참여하다니? 바로 답장을 드렸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다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지민 씨랑 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서울에 있는 한글 박물관이랑 세종대왕 동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한글이 태어난 그 땅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설레었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나라를 걷고 싶었어요. 그 문자가 벽에 붙어 있는 간판으로, 책 속의 글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여정은 정답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왜? 라는 물음. 어떻게? 라는 궁금함.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한글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건 배려의 상징, 소통의 도구,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조각이 저의 마음속에도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공짜이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